관련한 여러 가지 예, 관련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걸 똑같이 광역 단위, 기초 단위에도 똑같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가 차원으로 해서 2050년도 탄소 중립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이거를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이 한참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고 있는 때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2030년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미 지금 지정이 되어져 있고, 지금 이제 시간이 5년이 흘러서 2035년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정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년도까지의 감축 목표가 잡히게 되면 바로 다음부터 광역 단위 그리고 기초 단위의 기본 계획과 목표를 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체계 보시면은 국가 차원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 차원의 계획이 있고 시군구 차원의 계획을 똑같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 성북구 계획, 뭐 구로구, 동작구 뭐 이런 이제 기초 단위의 기본적인 계획들이 잡혀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과 같은 내용들이 이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에너지 문제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에너지 문제가 이 전체에 다 얽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올 교통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고요. 왜냐면은 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지금 다 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석유화학 제품이 지금 저 자원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 에너지는 독특하게 전력 분야 내지는 에너지 분야라고 딱 떨어져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랑 같이 좀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야별 시책 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후 영향 평가 또는 기후 대응 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지금도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지역에 가서 이 관련해서 기후 강의를 했는데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그냥 시민단체에서 쓰는 표현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공식적인 표현인가요? 이런 질문이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탄소 중립, 기후 정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현행법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들어가 있을 뿐더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회의 그리고 파리 협정에도 똑같은 표현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의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거는 마치 운동권의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요. 현재 어쨌든 전 세계가 동시에 함께 기후위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들로 쓰고 있고, 이걸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특히 기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또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의 가장 중요한 골간 중에 한 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원칙과 관련한 것들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역시 기후 정의와 관련한 표현들이 같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이익을 전반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들, 그리고 기후 정의를 추구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한다거나 또는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예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이 법의 원칙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나와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나 정책들이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기후 대응의 가장 큰 두 축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달라진 기후 환경에서 어쨌든 계속 살고 여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민들이 돼줘야 되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법을 조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사실 그 부분에 특히 적응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공론장이라든가 여러 자리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개발하고 만드는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들도 꼭 한번 같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먼저 좀,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틀이 그대로 지자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전략, 국가의 기본적인 계획은 20년을 계획 단위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을 2050년도에 못한다 이렇게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공통의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법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도 탄소 중립이 아니라 45년도 탄소 중립, 2040년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법에 그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현재 있는 법상으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한 사람이 전체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고 50명에서 100명 규모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똑같이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단위에서 여러 가지 지역 차원의 계획들, 내용들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시책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그 성인지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널리 알려진 게 휴게소 같은데 이제 화장실 개수를 만들 때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서 칸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 화장실의 칸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발생시키는지 또 그 사업을 했을 때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정부 차원의 계획이긴 합니다만은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도 비슷한 형식을 또 준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현재는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 성장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녹색 성장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 그동안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의미가 있을 텐데요. 녹색 경제, 녹색 산업, 녹색 기술, 여러 가지 조세 제도, 금융 지원, 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이제 어떤 단지를 구성하는 형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순환경 경제 등에 대해서 전체 11개 분야를 나누어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나중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지역의 에너지 공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관련한 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거나 관련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탈석탄 같은 걸 진행하다 보면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이 생긴다거나 지역사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발전소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지구를 선정한다거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후 대응 기금 역시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과 관련한 부분들을 폭넓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전체적으로 쭉 훑어본 다음에 충남 사례 한번 더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거를 지자체 차원으로도 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 내지는 기후 대응 기금 같은 것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다만 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본격적으로 조례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계획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바뀌는 것도 있겠고요. 특히나 이 기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더 관심이 많고 실제로 선거 공약이라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서요. 근데 아직 이제 막 그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기후 에너지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만한 것들, 정책적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냈었던 기본적인 공약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 이슈는 5대 전략 중에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내용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단순하게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5대 전략 중에 두 번째 2번 공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뒤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쨌든 단순한 형태의 예를 들면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넘어서서 아주 큰 틀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 다양한 수준의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하나씩 대략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은 올해는 2035년도 NDC를 제출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 자료집에는 이제 몇 프로를 감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2028년도에 그 기후변화협약 회의도 유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서 고용 전환이라든가 신산업과 연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큰 틀에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출범을 했죠. 10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이건 이미 지금 이제 추진돼서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국가 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언급이 됐었고, 뭐 오늘 이걸 다 오늘 이야기할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뭐 저기 선박이라든가 사용 후 배터리 문제 또는 제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 페이지가 조금 더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조금 더 밀접할 텐데요.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그냥 확대시키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요즘 뭐 햇볕연금, 바람연금 이런 표현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이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햇볕 불의 발전 같은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석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석탄 발전소는 폐쇄해야 됩니다만은 2040년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법들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햇볕연금, 바람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조금 잠잠합니다. 근데 호남 지역 쪽에는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전남의 영광군하고 같이 요 햇볕연금, 바람연금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었었는데 신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부음이 지금 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서울도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들 좀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사실은 오늘의 뭐 조례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서울 수도권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개는 최근에 전력망과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은 발전소가 없어서 전기가 부족하는 상태가 아니고 발전기는 있는데 송전망이 없어가지고 발전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대표적이고요. 호남 지역에 있는 태양광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보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고 이게 뭐 지역에 요즘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문제랑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한번 나오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언급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이후에 뭐 내년도 선거나 등등등등 이게 연결을 해서 했을 때 지금 올해 11월부터 공영 주차장 태양광이 의무화가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연계한다면 사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일단 공약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 주민 주도형, 공공형 햇볕 소득 마을을 만들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공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마을 단위의 태양광들을 만들고 그거를 마을의 복지나 지역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농가의 지붕이라든가 영농용 태양광이라든가 유휴공간을 사용하는 대략 한 10km에서 20km 정도의 아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소규모 형태의 태양광들을 많이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구체적인 지역에서의 어떤 기획들 고민들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뭐 지역에서 우리가 뭐 저기 에너지 전환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일 테니 좀 적극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례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전력의 주요 쟁점 한 몇 가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조례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전체
전력과 관련한 이제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실 어수선하던 와중에 올해 초에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그냥 발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했었던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고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요구들을 작년도부터 많이 했습니다만은 뭐 저희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고요. 현재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요,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을 지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잡다 보니까 2034년, 36년, 38년 이렇게 연도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4년과 36년이면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전력의 양이 전력 수요의 그 목표치가 바뀌는 게 보시면은 16기가와트 정도입니다. 16기가와트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핵발전소 기준으로 하면은 과거에 10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하면은 핵발전소 16개 분량입니다. 최근 짓는 좀 큰 규모 1400메가 와트 규모로 보더라도 핵발전소 10개 이상, 10개면요. 우리 보통 부산하고 울산 사이에 고리, 신고리 사이에 지금 고리 1호기는 멈춰 있고 고리 2호기 지금 수명 연장을 하니 많이 가지고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2호기부터 치더라도 고리 2, 3, 4, 신고리 1, 2, 3, 4, 5, 6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을 2년 동안에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36년도부터 38년도까지 또 한 2년 사이에 늘어나는 양을 보면은 대략 11기가와트 정도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속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데이터 센터 또는 전기화 뭐 이런 논의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 아마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내년도 말까지 12차 전력 계획을 잡게 될 텐데 거기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AI 데이터 센터가 언론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실제 전력수급 기본계획 내용에는 보면은 전기화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나 뭐 저기 반도체 산업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전기화, 즉 과거에 화석연료를 쓰던 거를 전기로 바꾸는, 뭐 대표적으로 전기차라든가 또는 인덕션 레인지, 히트 펌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부풀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전력 계획을 세웠다가는 나중에 좀 큰 코 다친다. 저희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중적인 강연을 할 때마다 물어보는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플렉시비티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AI 프로그램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챗 GPT에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그 챗 GPT의 서버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당연하게도 챗 GPT 오픈 AI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모든 서버는 미국에 다 있습니다. 구글도 국내 서버가 약간 있습니다만은 현재 쓰고 있는 제미나이는 다 미국에 있는 서버를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구글에 물어보고 여러 가지 AI를 쓰고 했을 때는 미국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쓰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국산 AI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챗GPT에 물어봄에 따라서 미국 전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최근 들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술이 좋아짐에 따라서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가 쓰고 있는 전력 소비보다는 효율이 더 좋아질 거다. 사실 그게 작년도에 한동안 좀 쇼크였던 딥시크, 중국에서 만들었던 딥시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현재 상태는 이 데이터 센터에 쓰는 전기의 양이 앞으로 10배 정도 늘어날 거다. 물론 지금은 얼마 안 돼요. 예, 그 외에 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력 계획들이 잡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의 여러 가지 예측치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급증하고 있는 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여기 왼쪽에 밑에 보시면 초록색 실선으로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최근에 이쪽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부분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유럽이라든가 또는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그렇게 급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AI 서비스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의 예측치도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곧 AI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거니까 우리도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필요하고 발전소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희망사항이거나 앞으로 준비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로서는 좀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다.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뒤에 조례에서는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요. 말씀드리면 현재 데이터 센터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한 개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서울 수도권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까지도 대한민국에는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의 한 70에서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 전력 신청을 해가지고 땅 투기를 한다거나, 이를 가지고 중간에 저기 브로커들이 뭐 판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역마다 제가 뭐 과거에 저기 안양이라든가 몇몇 지역들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간 적이 있었었는데 신규 데이터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논쟁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는 서울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짓지 마라. 또는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이거는 뭐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를 이제 막는 것도 되겠고요.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그 지중화가 되든 어떤 식이 간에 송전선로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 반대 운동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그 데이터를 과밀하게 쓰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의 규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전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큰 지역마다의 쟁점이 되고 있고 요 문제들 때문에 뭐 최근에도 큰 규모의 집회라든가 토론회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건설함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요거는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걸 풀려고 하는 측면에서 U자형으로 저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될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계속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따른 해저 케이블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상으로 송전선로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둘러싸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쟁점들이 현재 전력 에너지 부분에서는 아주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지산지수.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과거에 이제 주로 농수산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했던 표현들이 에너지 부분에서 쓰고 있고 특히 서울과 같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고 하지만 발전소는 별로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좀 조례 얘기로 앞부분이 조금 길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 쟁점이 좀 을 알고 계셔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될 거라서 앞에 부분을 조금 그래도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서울시의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고서는 기후, 녹색, 에너지, 환경과 관련해서 그나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싶은 조례를 이제 한번 쭉 몇 개 골라본 겁니다. 한 20개가 넘고요. 어, 대부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처음 보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그거의 지역 버전, 서울시 버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서울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의 각 기초자치단체, 뭐 서초구, 성북구, 동작구 이런 구별로도 기본적인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탄소중립 조례는 환경부에서 만든 기본 조례안을 사실상 블록 카피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조례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뭐 여러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조례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저기 녹색 건축물을 새로 만든다거나 또는 저기 에너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든다거나 뭐 환경 기본 조례, 환경 영향 평가 조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역의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중앙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해서 만드는 형태인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특색을 어떻게 넣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서울이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라고 보는 것은 이런 좀 틀들을 좀 벗어나서 서울이 선도적으로 관련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서울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서울에 에너지공사가 있죠. 지금 전국에 서울하고 제주도 두 군데의 광역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공사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 에너지공사는 SH공사, 이 집을 임대주택을 짓거나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SH공사에서 큰 규모의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당연히 보일러가 가겠죠. 그 보일러 시설 또는 열병합 시설을 관리하던 파트를 떼어내서 만든 공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박원순 시장 때 만들어져서 운영이 계속되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과거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없는 조례 중에 한 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기금과 관련해서도요. 기후 기금을 중앙정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모든 지자체에 다 이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기후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후 예산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들이 같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조례들은 조금 처음 들어보는 조례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조례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지만 일상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체감할 수 있는 아니면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뭐 제가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콕 찍어서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이냐 어떤 포인트에서 다시 재구성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주차장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얼핏 보면 그냥 주차장은 에너지 문제랑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공공주 주차장에 태양광 의무가 설치돼 버리니까, 그게 이제 법에 시행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게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환경 교육과 관련한 것도 국가 차원에서 환경 교육에 대한 것들과 별도로 서울시가, 특히나 이제 주로 이제 성인 교육들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각각의 조례들이 다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차원의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역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2024년도에 지금 세운 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중앙 정부의 계획이 한 20년 단위라면은 광역 단위의 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시민과 함께 내일을 키우는 2050년도 탄소 중립 도시 뭐 이런 걸로 기본적인 슬로건으로 돼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2005년 대비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 하겠습니다. 33년도까지 절반을 줄이겠습니다. 라고 이제 지금 현재 비전이 선포가 돼 있습니다. 사실 2030년도까지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정말로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는 그 탄소 중립의 그 경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경로가 이렇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울시는 분명하게 어떤 경로는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서울에 제가 저기 과거에 구로하고 성동에 연료전지 발전소 반대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거기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파트와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에너지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의 방향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태양광이고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연료전지고요, 그 다음이 지열이고요, 위에 옅은 색으로 보이는 게 기타 신재생 에너지 확대입니다. 보시면 태양광을 확대하는 거에 몇 배를 연료전지 발전소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몇몇 지역에 구체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지역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 주민들이 보기엔 그냥 위험해 보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연료전지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연료전지에 사용하는 수소는 소위 얘기하는 그린 수소, 즉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수소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만든 그레이 수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도별로 연료전지 보급 계획들이 쭉쭉쭉쭉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때문에 지역마다 갈등만 생기고 있고, 반면 과거에 이제 저기 박원순 시장 때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태양광 보급 사업은 취소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기본 계획을 뭐 그냥 문서상으로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실행 과정에서 어떤 논쟁들이 생기고 있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풍력 발전기를 짓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획에서 사실은 태양광하고 연료전지가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연료전지를 훨씬 더 많이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태양광을 그 정도로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계획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최근 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0년대에는 제주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 지자체가 에너지 공사를 이제 설립하는 형태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의 에너지 공사, 제주 에너지 공사가 그때 만들어졌죠. 근데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제주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공사가 추가로 설립된 지역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몇몇 지역이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서울과 제주가 더 많이 성과를 내고 더 많이 갔었더라면은 뭐 충남이라든가 뭐 몇몇 지역들은 아마 저는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이제 못하게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최근의 추세는 뭐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가 요즘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막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지자체 차원에 갖고 있었던 도시공사가 있어요. 도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라고 불리는 이러한 형태의 다른 형태의 지방 공기업들이 요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기초 지자체가 이 재생에너지 공사를 만드는 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군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군산시가 100% 출자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양광 사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뛰어들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들에서는 사실 앞으로 이렇게 뭐 선거 등등을 앞두고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한전이 해야 될 것, 내지는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 부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서 출자를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산 시민발전 같은 경우는 새만금의 태양광 발전기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또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한 개는 지자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신안군이겠고요. 최근에 영광군이 역시 또 영광군 전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저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해야 되겠다 보고요. 그건 단순하게 부지를 이제 공공부지를 사용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앞서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던 햇볕연금, 바람연금 부분이랑 같이 맞물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왜 앞으로 가버리지? 잘못 눌렀나 봐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법상에서요, 신재생에너지 법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출자하거나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면 주민 참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쪽 재생에너지 쪽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REC라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한전에 파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RPS 의무 할당을 갖고 있는 형태에서 RPS 의무를 져야 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REC를 판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수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REC에 가중치를 주도록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익을 더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형태의 이 공유 시스템이 지금 이쪽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용어상 개념으로 혼란이 있어서 보상, 이익 공유 또는 누구는 아예 그냥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엄밀하게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서 투자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내가 받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익 공유가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수익을 받는 거죠. 내가 내 돈 1,000만 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자한테 채권 형태로 빌려줬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거기서 수익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어, 기, 기본 소득이라고 부르거나 이익을 공유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뒤섞여서 좀 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인 문제의식 중에 한 개는 지역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했을 때 나오는 이익 중에 일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 이상을 참여하게 되면은 REC 가중치를 0.2 최대 해상 풍력의 경우 0.3까지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오른쪽 표 보시면 이게 어,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형태의 주민 참여 흐름인데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나 주민들이 만든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다시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저는 조금 더 여기에 공공적인 그 개념들을 포함시키게 된다면은 그냥 지역 주민들이 돈을 빌려서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사나 또는 지역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길을 열어줘서 거기서의 수익을 다시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그나마 좀 모범적인 사례로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요즘 흔히 구양리 사례라고 표현되는 햇볕둘의 발전소 같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 한 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전체 자본금의 50%를 넘게 출자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부족한 돈은 정부가 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마을 단위에서 함께 이제 그 마을의 공동 기금으로 쓰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 저는 이것이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후에 그 공영 주차장 태양광 사업이랑 같이 맞물린다면은 이건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성북구에 살고 있는 성북구의 태양광 협동조합이 성북구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구와 같이 협력해가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논란도 많습니다만은 공공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이 이제 최근에 시민운동 내에서도 꽤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한전의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이라는 것은 꼭 국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 영역, 우리 협동조합 영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열기 위한 작업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기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몇 개 지금 지역마다 조례가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남, 충남 이런 쪽인데요. 이 워낙 이쪽에 요즘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역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조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조례마다 보면은 형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식의 형태 또는 채권의 형태, 펀드의 형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수익들은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한 계획들이 이미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틀에서의 공유와 조례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봤던 지역 중에서는 이제 전남 영광군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사업에 국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공유와 기금, 신재생에너지 공유와 기금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세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사실은 기본 소득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다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농어촌 기본 소득, 뭐 내지는 청년들에 대한 기본 소득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모두가 힘들다면은 일정 부분만이라도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해주세요.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이익과 같이 맞물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좀 제도에 대한 개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련해서 다 이미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이제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뜨거운 지금 주제 중에 한 개인데요. 이게 전국에 우리 공용 주차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뭐 일본도 그러고 프랑스도 그러고 공용 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 주차장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야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을 의무 설치하는 것들이 법이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데들이 보통 뻥 뚫려 있고 심지어 차를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지붕이 있다면 차를 보호하는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기에는 거의 최적의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에 관련 법이 통과되었고 11월 28일부터 관련 법이 지금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 거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공용주차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지는 정부 출연기관 등등등이 운영하는 것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신재생에너지 설비라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뭉뚱그려 놔가지고 또 중간에 피해가는 데들이 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법의 취지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차장 특성상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시행령이 입법 예고가 이미 되었고 이제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나와 있는 시행령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차장 중에서 주차 구획, 즉 차가 들어가는 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게 대략 차가 한 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80대 정도 주차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 데들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동작구청의 주차장이 80대보다 더 많다. 근데 예를 들면은 설치가 좀 안 좋은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늘이 진다거나 나는 땅이 좀 생긴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꼭 안 지어도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은 동작구에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동작구청장이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지를 임대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행되면은 아마 전국의 이 부지들과 관련한 데들을 다 그냥 임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부지 임대하면은 여러 가지 입찰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임대료 서로 적어내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법을 시행할 당시에 대략 80대 초과 그리고 주차장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씌운다면은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 거냐를 대략 추계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법 만들 때 이제 의무적으로 추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다 합쳐가지고 앞으로 5년간 약 2조 3천억 정도 규모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은 그런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임대를 주게 된다면은 사실은 정부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누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그냥 임대를 주더라도 아마 이제 대규모 이런 비슷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후루룩 다 들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이제 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그렇게 있는 데들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있는 이런 뭐 관련한 태양광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구체적인 조례나 내용들을 만드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운동이 필요할 거라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의무화가 됐으니까 야 좋다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지역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겁니다. 제가 오른쪽에 과거 사진을 몇 개 넣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하려다가 못한 데가 어디냐? 서울랜드입니다. 서울 대공원의 그 넓은 그 주차장에 태양광을 올리려고 2019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못했어요. 소송도 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비슷한 일이 사실 강남구에 있는 수서역에 공영 주차장 이건 진짜 소송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그 반대는 정당하다 해가지고 결국 진행이 안 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태양광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 반대한다면 또 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어야겠죠. 그냥 법의 의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요즘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최대한 사회적 경제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얘기를 몇몇 사람들이랑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로수 막 잘라내가지고 우리 특히 서울 환경연합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단언컨대 이 주차장 태양광 놓는데 옆에 나무 있으면 다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주차장을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만 보이면 저는 그런 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지작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에서의 좀 구체적인 또 방안들, 논의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저는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건 뒤에 다른 거네요. 일단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아까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몇 개 여기에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질문 나오면서 이야기들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받고 또 계속 얘기들 풀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그 강의해주신 연석 정책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 질의응답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능답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왜 주로 반대를 할까요? 음,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반사광이 보기 싫다. 뭐 전자파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요. 사실은 태양광과 관련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저기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뭐 빛반사 문제, 전자파 문제, 뭐 심지어 저기 뭐 소가 유산을 한다.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채소가 안 큰다. 이런 게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지금도 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아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아 이게 옆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건 정말 그게 이제 설득하기 제일 힘든 포인트인데 그냥 싫으신 거예요. 예, 이런 분도 있으시고요. 또는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도 받긴 했습니다. 태양광은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공개적인 대중 강연에서 손들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왜냐면 역시 인터넷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고 이게 실제로 그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내지는 너무 과대 포장돼 있습니다라는 설명의 과정들이 필수적입니다.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시나 아니면은 그런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게 있나요? 뭐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팩트 체크 자료, 하드 뉴스 이런 걸 또 정부 기관이나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1대1로 매치가 잘 안 되거나 뭐 못 보셨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다거나 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진한하게 설득해 가는 과정이 저는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어서 네, 지금 아까 그 태양광 그 서울시장이 지금 밀고 있는 빌딩 벽면용 태양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네. 기술이 좋아지면서 빛반사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 하겠더라고요. 서울이 다 촘촘히 있고 실제로 그 빛반사가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빛반사가 좀 더 완화됐다거나 해서 기술력은 좀 좋아진 건지 실제로 설득만 가짜뉴스 때문만 이거를 도심에서 하는 게 힘든 건지 진짜 톡 까놓고는 뭐 이렇게 집값 이런 음,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가짜뉴스를 다 빼면 네. 기술적으로 태양광을 펼칠 만한 이렇게 근거는 좀 좋아진 상황인지도 조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너무 이걸 하고 싶은데 그 반항할 수 없는 게 빛반사와 빛반사 이런 얘기 나오면 관련해서는요. 그 뭐 이미 그것도 팩트 체크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의 빛 반사 정도가 우리 건축재료 기준으로 얘기하면 벽돌 정도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반사가 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건물의 경우는 대부분의 특히나 주거 건물일수록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쪽을 향해서 창들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에 그 햇볕이 잘 나오기 때문에 태양광도 남쪽을 향해서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 빛이 반사되는 방향으로 태양광 판넬이 위치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빛 반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 그게 어떤 뭐 생활에 막 지장이 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 사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또 개인의 어떤 민감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는 못 봤습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왔네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가 경기도는 살아있는데 서울시는 폐기했는데요. 그렇죠. 예. 서울시 주차장 태양광 설치해가는 조례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운동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서울시 의회의 구성 자체가 별로 이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왜냐면 부지에 쓰는 거를 쓰는 것이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다 돌려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은 공공 부분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요. 거기서 저는 저기 서울 에너지공사나 우리 태양광 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공공 주차장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잘 진도가 안 나가서 뭐 예를 들면 뭐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태양광 까는 것들이 지금 진도 안 나간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태양광 발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제정 운동이 저는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지요? 지자체 조례가요. 네. 일종의 좀 의무화랄까요? 강제성이랄까? 이런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많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는 것으로 좀 평가하셨는데, 네. 강제성이 없나요? 그 상위법인 탄소중립법은 또. 그러니까 사실은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법률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별로 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역에서 그렇게 정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가 굉장히 느슨하고 엉터리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냥 좋은 얘기들이거나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던 것 중에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에 같이 넣는다 그래놓고서는 깜빡 잊어서 이게 제가 충남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충남에 가서도 한번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 당진, 보령, 태안, 서천 저기 지자체들하고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발전 공기업들이 돈을 10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를 하는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좋죠. 왜냐하면 충남의 탈석탄 관련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쓴다고 해서 이거 당시에 다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역별로 다 얘기했던 사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100억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하고 나서 보니 그 100억을 어디다 썼느냐.
정의로운 전환 쪽으로 쓴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친환경 버스 정류소 표지판 구축 사업 가면은 그 저기 당진 버스 터미널 앞에 큰 전광판 하나 서 있어요. 그런 거 사업하는데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전환 우리 보통 그러면 탈석탄에 따라서 실직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가 생계 지원이라든가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실태 조사를 쓸 것 같지만 그런 취지로 만들었지만 조례에 아무리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에 걸맞게 무언가 논의가 진행되거나 되지 않으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도 쓰이는 거죠. 따라서 조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들어진 조례를 제대로 집행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운영하는 거에 개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취지는 간데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각 지자체에서 돈을 냈으니 지자체에서 바라보기에는 저 돈은 내 돈인 거예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에 사업 계획서들이 막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업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은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끝나고 봤더니 정의로운 전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조금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가 아니겠느냐. 즉 우리가 조례 한 개만 잘 만들면 전부 다 될 것 같지만 이거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런 측면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태양광 유리창이 개발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실용화 단계는 멀었나요? 지금도 일부 그 벽면 태양광은 이미 설치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리창 레벨도 뭐 이렇게 빛이 투과되는 태양광 판넬 이것도 실험실 레벨에서는 만들어져서 뭐 그 실험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상용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가격이 저렴해져야 되고 막 굴려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보통 태양광 판넬 최소한 20년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아직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유리창이라는 게 사실 벽면 태양광이라는 게 별도의 그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서 좋은데요. 우리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때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빛을 제일 잘 받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정면에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태양광 판넬이 효율이 좋더라도 빛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들도 함께 봐야 된다. 따라서 과거에 안 쓰던 면적을 쓰는 거니까 좋은 면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든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설치하는 것이 효율로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추가 죄송한데 아까 질문. 그 충남 네. 사례 예, 충남 사례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조례 정할 때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기금으로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너무 좀 들어도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런 예. 용도로 쓰면 법에 저촉되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지? 평가해가지고 야 니네 왜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그 용도로 써야지라는 압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지금 있죠. 너무 그건 심각해서 시의회에서 저기 행정사무가 감사할 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면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그건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언론에는 몇 번 문제 제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뭐 이렇게 저기 동네 저기 무슨 관광거리 조성한다면서 나무도 심고 페인트 칠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한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네요. 사실은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해요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저는 쉬운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 그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사회나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던 분들의 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확 튀어버리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네네. 말씀하신 지금 당장에서 어쨌든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자면 공영 주차장의 의무화는 이제 될 거라는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인 그랬을 거죠. 때 지금 말씀하신 서울에는 저희도 성북구인데 그런 시민 햇빛 발전소를 좀 시켜볼까 하다가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지원이나 이자 같은 거 다 없어져가지고 네. 시민의 힘으로 순수하게 1억 5천이라는 뭐 돈을 마련하기도 너무 요원하고 부지를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엎었거든요. 그렇죠. 접어진 상태인데 지금 또 이게 음, 저 불을 붙여야 되나? 공영 그 또 의무화되고 그걸 가만히 두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생긴 건가 지금 사실 좀 관심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당장 그럼 또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서울에서 햇빛 발전소 강서나 이런 양천에는 이미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있는 데를 기점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더 빠른 건지 음, 지금 성북구에는 아무것도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 없는데 네. 같이 관여할 만한 이걸 다시 조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음, 실질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태양광 협동조합 이종연합회에서 그 법 만드는 것 때문에 그 저 자료 준비하면서 봤더니 전국에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몇천 개 레벨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인데 원래는 사업자인데 그냥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군 단위 같은데도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정관상 나와 있는 사업의 영역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예를 들면은 한 군 단위에만 뭐 20개, 30개씩 있어요. 예. 특히 이쪽 전남 지역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이 그 공용 주차장 태양광 법이 통과된다는 거는 뉴스에 이미 다 났고 기사도 다 났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땅을 보러 다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이쪽 사회적 영역이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저것을 그냥 소위 얘기하는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운동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분들이 지금 관련해서 논의도 아마 그 우리 태양광 협동조합 저기 연합회 차원에서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기 또 모이신 분들은 또 약간 다르게 또 모이신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는 좀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른 땅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공용 주차장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80면이면 꽤 큰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따라서는 그런 부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그걸 이제 찾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있는 주차장들 중에서 이런 요번에 의무화 대상이 되는 그런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아마 저 법 시행되면은 이제 불과 몇 년 안에 이제 다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또 비용을 이제 준비하거나 마련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기존의 태양광 협동조합에게는 좋은 좀 하나의 기회 내지는 창이 좀 열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공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계속 하려다가 잘 안 됐던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에 놀고 있는 부지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쪽을 사실은 런칭을 하려다 계속 안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는 저는 이 공용 주차장을 좀 넘어서 이제 그런 다른 부지로까지도 넘어가는 좀 운동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야지 저는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공적인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녹색당에서 요번에 법 통과를 계기로 포럼과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적어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두 분 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저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긴 한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치구단이나 이런 활동들 하시는 분도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서울시나 이런 것들 사실 매칭 예산이나 이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자치구 네. 자체에서 예산이 없으면 자치구가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 같은 것도 그런 네, 거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울시를 바꾸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 자치구단 활동을 해서 목표를 하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주차장 태양광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주차장에 그럼 자치구의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양광을 올려보자라고 했을 때 자치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뭐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이렇게 좀 서울시에 이제 그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같은 우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이게 사실은 제가 조금 두리뭉실하게 브로드하게 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안군 사례거든요. 저는 신안군의 햇볕연금, 바람연금이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섬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협동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구한 거냐? 금융기관에서 빌립니다. 근데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을 뭘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군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 굉장히 저금리로 돈을 잘 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나 시가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거를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전국에 지어지고 있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중에 그렇게 하는 발전 거의 없습니다. 다 빌려서 해요. 다만 이거를 그게 저는 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은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적인 의미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똑같은 사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군이나 신안군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제 신안은 이미 지금 추진해서 발전소가 돌고 있고 영광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주민들보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협동조합 만듭시다라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사실상 협동조합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케이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은 반대인 거죠.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는 적극적인데 지자체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내년에 선거가 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정부의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진 거잖아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들에서 예산이 없다면 그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어, 판을 만들도록 사실은 시민사회가 더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왜 이런 시골 지역에선 그렇게 되는데 훨씬 더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는 안 되는 거냐. 저는 뭐 오히려 그런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음, 함께. 네, 그러면 그 마지막 한 분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늦은 시간 내주신 이현석 강사님도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2강과 3강 그리고 공론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